정부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부터 일정, 예상 효과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죠.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기 위해서 요기요는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2위 요기요의 향후 주인은 누가 될지 앞으로의 배달앱 시장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스튜디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색다른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어제 경제일기에서 오늘 발표할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내용 좀 잘 지켜보자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전에 내용이 나왔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저희들이 말씀 올린 것보다도 좀 더 지원 규모가 커졌습니다. 현재 지금 이 지원 3차 재난지원금을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당정청이 먼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오늘 또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에 대통령이 먼저 발표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는데요.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은 총 금액에서는 9조 3천억 원입니다. 지난번 2차 재난지원금이 7조가 조금 넘어갔던 것에 비하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아진 것이죠. 내용 면에서도 대상자가 또 많이 늘었는데요. 예. 우선 이번 지원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정부의 이런 방역 프로그램, 방역 정책에 따라서 영업을 하지 못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영업을 제한당하거나 또는 영업점을 아예 문을 닫은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약 580만 명 대상으로요. 최대 300만 원 또 영업 제한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이 기울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늘었느냐 줄었느냐도 따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방역 대책에 협조해서 문을 닫았다고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되고요. 이 직접적인 영업 제한이나 규제 업종은 아니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 또 이 매출액이 줄어든 업체 중에서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 밖에도 또 이 고용 취약계층 또 특수고용 특고라는 특수 형태의 고용자들, 택시 운전기사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모두 9조 3천억 원이 내년 1월 16일부터 지원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지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대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전체적인 반응을 알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혹시 좀 반응 같은 거 주변에 알아보신 거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1차 지원,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명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규모는 좀 줄어들었지만 이번 이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방역에 협조한 사람, 정부 방역에 협조하느라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타겟을 맞춰서 나갔다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좀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직접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소비 촉진이나 피해 방지에도 직접 지원 방식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지원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사람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예산을 준다는 거. 그다음에 또 주목할 대목은 이번에는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특히 임대료가 부족해서 쫓겨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최고 1천만 원까지 1.9%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그런 계획까지 좀 폭넓게 마련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재원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당초 3조 플러스 알파 정도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9조가 넘는 예산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기존 예산에서 충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추경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지금 내년도 2021년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
예산 규모가 555조를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월 초에 지급하기로 한 9조 3천억 원 규모는 전체 연간 예산의 약 2%에 육박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네. 그러나 이번에 새해 그 본 예산에 이미 목적 예비비가 많이 잡혀 있고 또 지난번에 쓰지 않고 불용해서 이월되는 거 또 그밖에 각종 그 이 예산 전용하는 예산 이런 부분에서 객출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1월 달에 9조 3천억 원을 지출하고도 목적 예비비가 2조 2천억 원 정도 남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추경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상황이 길어지거나 악화된다 했을 경우에 봄에 가서 또 한 번 지원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2조 2천억 가지고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추경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느냐 이것이 우리 경제의 성패, 우리 예산의 안전관리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우선은 이 3차 재난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여당에서는 주택 공급 전문가다, 이 전문성만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대와 또 뭐 비판 이런 게 엇갈리고 있는데 우선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그 역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비해서 지금 오늘 새로 취임한 이 변창흠 장관의 경우에는 한평생 국토 문제, 토지 문제를 전공해왔고 또 LH공사나 SH공사 사장으로서도 실무를 익혀왔다. 예. 그런 점에서 좀 더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3년 반 동안 김현미 장관이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전임 장관의 경우에는 수요 억제 정책, 수요 관리 정책에 지나치게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변창흠 장관의 경우에는 수요 억제는 물론 계속되겠지만 공급을 대폭 늘려서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안정 또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변창흠 장관 경우에는 서울의 유휴지 땅이라든지 역세권 이런 데 짜투리 땅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공급을 좀 대폭 늘리겠다는 포부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또 밝혔었는데요. 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그동안 뭐 헨리 조지라는 이런 그 조금 이 시장의 규제를 많이 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책 노선을 따라왔다는 그런 점에서 시장이 원하는 규제 완화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높이고 규제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불안감도 지금 동시에 교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앞으로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망치가 2달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또 갱신을 했다고 해서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인데요. 이게 132로 나왔습니다. 132 상당히 높은 숫자인데요. 이 숫자는 원래 100을 평균으로 보고 100이 된다고 그러면 뭐 예년의 평균 정도다 이랬는데 이게 무려 32%포인트나 간격이 높은 거거든요. 132로 올라간 것은 네. 한국은행이 이 통계를 만든 이후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다 그러고 더 오른 가격의 물건을 사면 실제로도 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가장 통계의 정확성이 높다는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무려 132로 사상 최고치. 지난달에도 사상 최고치였는데 지난달보다 더 높아졌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변창흠 장관 입장에서는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이 높아진 심리 이를 어떻게 억제하느냐 여기에 정책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주제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배달앱 1, 2위 사업자죠. 배달앱 민족과 요기요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 두 개의 회사를 합병을 했는데 인수를 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인수합병에 대해서 이제 인수합병하려면 제동을 건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좀 이런 조건을 건 거에 대해서 받아들였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회사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독일계 회사다 보니까 배달이라는 것은 한민족을 상징한다는 그런 언유법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게르만의 민족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계 이 배달앱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요기요란 이름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겠다. 그래서 시장을 평정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회사를 합하면 지분 비율이 거의 98%를 넘어가니까 이것은 독점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 나온 것이 그렇다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가 독일에서 가져왔던 회사 요기요 그것은 팔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1등이라는 배달의 민족을 사라. 이게 이제 수정안으로 나왔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딜리버리 히어로 반대했고 또 우리 일각에서도 스타트업들의 발전을 자유로운 M&A를 막는 것이라 상당히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독점이 되면 음식점들, 가게 또는 소비자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래서 그 절충안으로 그러면 요기요를 팔아라 이랬는데요. 다행히 여기에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가 그걸 승복하겠다. 네. 요기요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독점도 막을 수가 있게 됐고 딜리버리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원했던 배달의 민족도 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조처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요기요 몸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조 원 정도 하던데 인수전에 나설 만한 좀 회사가 예, 있을까요? 현재 시가로는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2조 원 정도 되면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같은 회사가 그동안 눈독을 들어왔었는데요. 뭐 큰 부담 없이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고 강한 회사에 물건을 넘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강한 2인자가 나타나면 경쟁에서 또 배달의 민족을 따라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딜리버리 히어로와 이제 앞으로 인수하게 되는 배달의 민족은 요기요를 팔긴 팔되 조금 약한 업체에 팔고 싶은데 그 약한 스타트업들이 이 단기간에 2조를 마련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인수 협상이 좀 난항을 겪을 것이다. 뭐 그렇게 되면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데서는 세계 사모펀드 같은 데를 들여오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수를 할 겁니다. 인수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요기요를 6개월 내에 팔지 않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딜리버리 히어로가 한국의 배달앱을 평정을 하면서도 독점만은 막게 됐다. 그런 면에서 나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아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독점은 네. 경제에 자본주의 경제에 아주 큰 해악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의 경제일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